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불안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3천 깨고 쫙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팀장님이 이제 뭐 그래도 좀 괜찮다, 뭐 최악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네. 뭐 다독여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코스피 현재 위치는 좀 어디라 보시고,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네. 그 중국발 규제 리스크도 네,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아까 보여주신 거에. 네, 요 표에 네. 맨 마지막에 중국발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 네. 중국에서 뭐 규제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너무 많이 하죠. 근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자국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규제를 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 그것만 생각하면 쉽지 않나요? 음.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뱉어놓은 말은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의 지금 포인트 그리고 꽂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너무 과점화되고 있고 너무 부를 많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점화, 그리고 부의 독점화, 집중화가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얘네만 잘 살고 우리나라 중국 국민들은 못 살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선제적으로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 규제 또한 중산층들이 그리고 출산율이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 상황들을 좀 풀어주기 위한 조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규제를 막 때리는 과정에서는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큰 흐름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좀 시간을 두고 제자리를 찾아왔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국 규제 리스크가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게 만들고 주가는 많이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더 나빠질 것인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더 나빠질 것인가? 네. 요 그림이, 요 위에 보시는 그림이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올해 내내 원달러 환율이 달러보다도 위에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은 달러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원화는 더 약하게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고 5월 달에 달러는 약세, 달러는 하락, 원달러면 올라가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확 벌어지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달러는 연중 고점권에서 플랫한데 원달러면 막 치고 올라가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던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게 더 나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요게 달러 대비 원 달러 환율의 상대가 없는데 요게 B쪽 올라갔다는 의미는 원화만 유별나게 약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2015년, 16년 그리고 코로나19 지금 경제 상황을 앞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올해 GDP 성장률이 4.1%, 최근 수출 증가율이 30%에서 40%대. 이때랑 비슷할까요? 전혀 다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오버슈팅에 들어갔다.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위치가 어딘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한국이 왜 올해 내내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많이 못 오르니 여기 표시 드렸죠. 네. 이게 언제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직후입니다. 4월 1일부터 코스피하고 S&P 500을 같은 시작점에 놓고 그려드린 거예요. 올해 내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이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S&P 500보다 더 오른 거네요? 훨씬 더 올랐죠. 이때 보시면은 요 저점에서 요 고점까지 11월, 12월, 그리고 1월 초 거의 두 달 반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000포인트, 수익률 기준으로 44% 올랐어요. 두 달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흐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이익에 대한 기대나 전망이 선반영됐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익 전망이나 경제 전망이 연중 내내 올랐다면 이 선반영된 것과 주가 전망이나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맞춰졌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 반응이 그렇지 못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코스피하고 S&P 500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둘 간의 갭이, 그러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주가 흐름이 이제야 맞춰졌어요.
같은 수준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미국이 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키를 맞췄기 때문에 네. 코스피가 차별적으로 약해지거나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달러도 너무나도 일방적인 약세를 보였던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원화의 약세만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차별적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 회색 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추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요때 코로나19 때도 보시면은 이거를 깼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저항을 맞고 쫙 내려가 버렸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쫙 올라왔다가 회복했다가 지지력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번에 터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 진한 선이 12개월 포워드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 대비 주가 레벨인데 1.11배라 그래서 올해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3030에서 50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는 확인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ADR이라 그래서 매일매일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나타내서 이걸 20일 평균한 거거든요. 요게 80 밑으로 가면 바닥권에 다 왔다. 이게 80 위로 100 위로 올라가면 너무 과열인데 이때가 그랬죠. 한번 내려갔다 확 튀면서 엄청난 과열을 보여줬었고 보통은 100에서 120%를 넘어서면 과열, 80에서 60%대면은 침체 또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바닥권에 들어왔다가 올라가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2019년 한번 그랬고요. 이 수준으로 왔던 게 요때 2018년 말에도 그랬고 요런 게 가끔 1년에 몇 번씩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이 레벨까지 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바닥권에 대한 시그널, 추세선에 대한 지지선, 밸류에이션 매력 요런 것들이 좀 잘 맞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했다. 라고 해서 지금 저평가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많이들 걱정하시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9배까지 내려갔거든요. 9배. 그리고 코스피 대비 저평가가 심해졌고 상대적 가격을 보면은 요게 진한 색이 코스피 대비 반도체 업종이 상대한 건데 보시면은 코로나19 이전 저점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상대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종이 더 빠지기보다는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을 바탕으로 바닥을 잡아가고 좀 업황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원화의 흐름들에 따라서 반등 시도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너무 오버슈팅을 했던 구간들에 의해서 좀 흘러내렸는데 그 키 맞추기가 최근에 맞춰졌다. 그리고 코스피는 중요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추세선 그리고 기술적 지표상 시그널상 바닥권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그리고 한국 금융시장, 한국 증시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많은 반도체 업종 충격 또한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을 높일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불안하더라도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지 여기서 3천 깨고 쫙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다. 만약에 어떤 변수로 인해서 3천 밑으로 가게 된다면 굉장한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구간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면 계속 사야 되냐?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저는 현금 비중이 못해도 20-30%는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풀로 채운다라는 거는 70-80%다. 주식 비중이? 네, 주식 비중이. 20% 30% 정도는 그냥 갖고 계시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 근데 제가 틀렸는데 판단을 해서 이게 언더슈팅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투입해가지고 가자.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닥은 통과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꼬인 실타래가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걸 푸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서
중국 규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뭐 이때도 그랬습니다. 게임 규제 이슈가 네. 계속 들어오면서 엄청 텐센트 같은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400에서 200으로 떨어졌거든요. 반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등락을 거친 뒤에 다시 700으로 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국이 규제한다는 것은 어떤 산업을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재편을 하기 위한 거지 뭐 너무 지금 단기 충격이 워낙 크긴 하지만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또 의료개혁이거든요. 네. 의료개혁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재편을 하고 어떤 구도를 다시 만들어 주려는 그냥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도나 규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판을 짜주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면은 중국 헬스케어 지수가 400 갔다가 200 밑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규제 리스크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프지만 좀 긴 호흡에서 본다면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중국 정부도 한 발 이렇게 좀 너무 세게 금융시장이 반응을 하니까 좀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걸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이번에 플랫폼 규제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정책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2월, 3월 달에 관련된 정책이나 지침을 다 발표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막 액션이 취해지는 과정인데 이번 7월, 8월 달에 확 액션이 특히 7월 달에 한 달 동안이면 10몇 개의 규제가 나왔었거든요. 그 전에 규제가 가장 강했던 시점이 4월 달이었어요. 네. 그리고 7월 달 그러면 8월 달에도 7월 달에 셌던 만큼 더 셀까? 중국 스타일을 보면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싹 쏟아붓고 그 효과를 바라보면서 수정되고 있는 것들을 보고 다시 한번 엑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밟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10월 정도까지 특히 10월 달에는 국경절이 있고 11월 달에는 이제 광군제가 있고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말한 것은 이런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는 중산층을 더 잘 살게 더 많아지게 출산율을 높이고 중상층을 더 두텁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 소비 시즌에 막 이렇게 때리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비 시즌을 지난 뒤에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지나면서 중국은 이제 다음의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규제책에 대한 부담들은 있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더 큰 충격이 가해지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걸 통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길게 보면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그려드린 것처럼 3170에서 3215 여기가 굉장히 두터운 저항대예요. 여길 넘어서면은 3300선까지는 그냥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길 넘어서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올라갔다 요번에도 그랬죠. 3160 넘었다가 꺾였다. 네. 올라갔다 꺾였다. 올라갔다 축축 떨어졌다. 요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거든요. 9월 초중반까지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마다 주식 비중이, 현금 비중이 20, 30% 있으신 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비두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레벨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 비중이 100%,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아예 없어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또는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3160, 70, 3200에 가까워질수록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조금 확보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올라가면 좋죠. 왜냐면 주식 비중이 지금 줄이신다고 하더라도 8, 90%일 테니까 그러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다가 시장이 어제 최근 주말처럼 주 후반처럼 밀렸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장중에는 3100선을 위협하기도 했잖아요. 3100 밑으로 내려간다. 그때 다시 조금 더 하시고 또 3200을 올라가면은 비율이 높으신 분들은 좀 정리하셨다가 3100 밑으로 가면은 다시 더 그냥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단기적인 9월 길게 된다면 9월 말 정도까지 그런 정도까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가져가신다면 좀 어려운 구간들을 조금은 더 내가 갖고 있는 평단가를 조금씩 더 낮추면서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는 구간들, 기간들을 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간다고, 어이구, 이제 이제 좋고, 저처럼, 요때처럼. 네. 아이고, 끝났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기보다는 3220, 10, 20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왜 그 지점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3170에서 80이 요때 고점에서 절반 정도 되돌리는 수준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12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딱 찍고 올라왔잖아요. 요거 120일, 그리고 60일, 20일 뭐에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은 뭐냐면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120일이면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이 평균 가격, 60일이면 60일 동안, 20일이면 20일 동안 산 분들의 평균 가격인데, 매도하고 싶어 하겠네. 그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정도 왔으면 본전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뚫으려고 하다 밀리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또 하나 조금 봐야 될 것은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거래대금이 확 늘었다가 반등할 때도 거래대금이 막 늘어나면서 올라가면 힘이 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확 내려올 때는 거래대금이 한 2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10조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이 약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짧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고 밀려날 때는 비중을 늘리고, 반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그걸 좀 줄이라는 건데. 네, 줄이시죠. 저같이 저는 주식에 네. 어쩌다 보니까 네. 비중이 100%예요. 물론 코스피가 3,300 갈 때는 정말 그 100%이기 때문에 네. 수익을 다 봤죠. 네, 그렇죠. 근데 쭉 내려갈 때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식을 좀 가면 좀 팔아야 되나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주식들,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같이 낙폭이 컸고 올해 내내 지지부진했던 애들을 마이너스권에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분산 투자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라면 네. 인터넷하고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 수익분을 좀 정리를 하시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좀 흔들릴 때 좀 더 싼 업종들을 좀 사자라는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뭐냐면은 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ETF로밖에 못 하거든요. 네네. ETF 인터넷, ETF 2차 전지, ETF 반도체, ETF 자동차,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웬만해서는 25, 25, 25, 25로 맞춰 놓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춰놨다가 최근 시장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확 떨어지면서 비중이 확 줄었고, 네. 거꾸로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이 막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5, 25, 25였던 게 30, 30, 20, 20. 네. 그러다가 40, 40, 10, 10,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소프트웨어하고 2차 전지에서 올라간 것만큼, 비중이 늘어난 만큼 반도체하고 자동차 비중을 만들어줘가지고, 네. 지금은 좀 과도하게,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한 40, 자동차가 한 20, 네. 그리고 인터넷이 20, 그리고 2차 전지가 한 10 정도,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니? 반등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막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막 바꿨기 때문에, 아마 코스피가 3,200 정도 올라오면은 네. 반도체로 들어갔던 게, 새로 들어갔던 게, 신규로 들어갔던 게 플러스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러스 난 부분을 좀 정리해서 다시금 인터넷이나 2차 전지로 네네. 넣고, 이렇게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면서 가고 있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익률은 퇴직연금으로만 한 10% 플러스 10% 정도 계속 그것만 해주거든요. 저는 새로 뭐 담지 않고, 네. 많이 떨어지면 좀 상대적으로 잘 버텨서 비중이 올라온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많이 떨어진 부분들에 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엇갈린 흐름들이 나와서 이쪽이 막 튀어 올랐다 그러면은 얘네 수익금을 이쪽으로 넣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보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 싼 종목의 비중은 좀 많이 늘려놓고 좀 일정 부분 수익이 많이 나는 부분 차익 실현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종목은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주도주. 네. 그런 종목은 사실 또 시장이 다시 오를 땐 더 같이 올라서 훅 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리밸런싱을 하면 어쨌든 뭐 이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 수익률을 또 깎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네. 시장이 떨어질 때 혼자 올라가는 주식을 주도주라고 안 하죠. 대체주, 대안주라고 하죠. 그러면은 반대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네. 1차 반등을 할 때는 무조건 낙폭과대주가 올라요. 네.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랐냐면 조선, 운송, 철강, 네. 건설. 그러니까 8월 셋째 주에 가장 많이 떨어졌던 애들이 막 올랐어요. 그런 그림들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지금 보여드렸던 3,200을 넘어서고 3,300을 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림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실적이 좋은 애들, 실적이 펀더멘탈이 좋은 애들로 가다가 이제 3,300을 넘어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간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주도주들이 나타나셔서 시장을 끌고 가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리밸런싱은 요때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때 구간을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그리고 ETF 퇴직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긴 호흡에서 하는 거라서 요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25, 25, 25를 맞춰놓으면은 그 다음 추세적인 흐름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중을 조절을 할 수는 있어도. 네. 반도체, 자동차, 진짜 미운 놀이죠. 올해 내내 시장을 못 끌어갔고, 지지부진했고, 뭐 악재란 악재는 다 반영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저는 다음 스텝에 있어서 시장을 끌어가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수요가 예상보다 괜찮네? 라는 시그널만 나오면은 이 업종들이 다음 스텝에서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장주, 가치주에 대한 그런 그림보다는 구조적으로 뭐가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달라지거나 내가 오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작가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큰일 났다. 빨리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그런 생각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길게 보면 좋지만 당분간 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스권을 벗어나서 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은 3,200을 넘어간 이후부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뭐 단순하게 코스피가 3,200을 넘었으니까 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면은 근본적인 이유들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 반도체, 외국인 매매 뭐 이런 것들이 풀리지 않으면 요 8월 첫째 주처럼 한번 삐쭉 올라왔다가 바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환율과 반도체죠. 환율하고 반도체가 좀 풀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요 그림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 회색선이거든요. 네. 이게 파란색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원달러 환율이 확 튀어버려요. 확 튀어버려요. 이런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1170원, 80원대를 유지되고 있는 건 좀 오버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좀 진정이 된다면 저는 조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이 조금씩 안정성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가 시장을 끌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주려면 3,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2022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반도체 업황이나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도 올해 실적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내년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도 요번에 2020년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확인한 건데 네. 자, 1월, 2월, 3월까지는 같이 올랐어요. 2021년 전망치와 2022년 전망치가. 그러다가 주가가 뭐 이때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등락을 막 잘 지켜내다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것은 2021년 이익 전망은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올해 전망치가 막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지만 네. 2022년은 멈춰버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올해는 좋아. 내년에는? 이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려났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희망을 거는 것 중에 하나는 요때입니다. 7월 말에 이렇게 삐죽 한번 올라왔잖아요. 이때 실적이 탁 튀었어요. 네.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7월 말에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올해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 매출액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레벨이 올라왔고, 네. 그러면서 주가는 확 튀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 요런 그림만 나오지 않았다면 주가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21년 전망도 중요하지만 2022년 전망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지 요 그림이 좀 트리거 포인트, 그러니까 환율 안정 플러스 2022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네. 좀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환율이 안정되고 안정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보여드리겠는데, 일단은 이게 이것도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올라올 때까지 다 올라왔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오버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달러율이 1150원, 5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 이제는 1100원 초반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뭐가 변할까? 이게 뭐냐면은 이 회색, 굵은 회색이 달러 대비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더 약한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요게 올라가면 원화가 급등을 한다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고 원화가 빠르게 약세로 가고 있다는 그림인데,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대량 매도, 올라갈 때마다 외국인 대량 매도, 거꾸로 내려갈 때마다 외국인 순매수, 내려갈 때 외국인 순매수, 내려갈 때 외국인 순매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순매수.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달러 대비 좀 강해지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어서 두 가지가 끊겨버리는 거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간에. 그런데 요 흐름들이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가 반대로 되겠죠. 선순환. 외국인이 사면 원화는 더 강세로 가고, 원화 더 강세로 가니까 외국인이 더 사고 싶어 하고, 외국인이 더 사니까 또 원화는 더 강세로 가고, 요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 이로 인한 외국인 수급 개선, 요런 고리가 형성되는 여부가 하반기에 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코스피는 여기 한번 보시면 3분기, 요때, 이거 빼먹었네요. 3분기, 분기, 3분기마다 이렇게 조금 표시를 드렸어요, 별표로. 3분기마다 코스피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오. 매년이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거의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돌발 악재라든지 시스템 리스크가 있지 않은 한, 왜 3분기마다 코스피가 괜찮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추석? 그런 것도 있지만,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도 충분히 있었겠지만,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소비 국가라기보다는 생산, 제조 국가다 보니까 연말 소비 시즌에 대비해서 많은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막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즌이 3분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 8월, 9월, 3분기 다 지나갔잖아. 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란 게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지금, 미국 산업 생산도 그렇고요. 산업 생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너무 좋게 나왔어요.
뭐 자동차 판매 자동차 생산 영향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 쪽의 하드 데이터, 실물 데이터를 보면은 네. 제조업 쪽에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네. 그리고 반도체나 뭐 공급망 병목 현상, 이렇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된 그림들, 이렇게 맞물려서 엉켜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딜레이 됐을 뿐이지 이제 9월, 10월 달에 가면서 이제 11월, 12월 달에 소비 시즌 들어가면 가기 전에 좀 수요를 땡기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 소매 업체들이 재고율도 굉장히 낮고 네. 도매 업체도 낮고 제조업체도 낮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고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에요. 소매 업체는 지금 조금 반등해서 1.09거든요. 판매되는 것보다 9% 정도밖에 재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네. 잘못하면 못 팔아요. 네. 대목에. 소비 시즌 대목에 팔 물량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빨리 재고 써야 되겠네.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생각보다 반도체 업종이나 자동차 업종이 더 나빠지기보다는 좀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뉴스 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 Z 아, 사전 예약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노트 20보다도 네. 사전 예약 물량이 2배 이상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들어오게 된다면 네. 수요에 대한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좀 사고 싶어 했던 분들이 좀 이연된 수요, 그러니까 딜레이된, 늦춰진 수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조금 예상보다 그렇게 나쁜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팀장님이 아까 전에 그 퇴직연금에 네.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4개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딱 그대로 가지고 계시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긴 한데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비중을 조절하고 좋은 종목들을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싼 것만 잘 잡으면은 팍 튈 때 팔고 또 싼 거 잡고 이렇게 하면은 잘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을 하신 분들한테 좀 이쪽 비중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죠. 2차전지, 인터넷, 반도체, 자동차인데 잘 갔습니다. 이네 둘은. 네. 뭐 압도적이죠. 4월 달 이후 뭐 흔들림은 있었지만 코스피 대비 20%포인트 이상 아웃퍼포먼을 하고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근데 얘네가 문제죠. 네, 얘네가 문제인데 지금 보면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레벨이 많이 떨어졌는데 8월 중순 이후부터 반도체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바닥권을 통과하려는 모습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이 바닥권을 잡아간다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인터넷이나 2차전지처럼 바닥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런 그림들을 완만하게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인터넷 2차전지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 비중을 갖고 계시고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신규로 흔들릴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를 좀 사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철강, 조선, 뭐 은행, 운송 같은 경우는 반등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뭐 성장주다, 가치주다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면서 금리도 막 움직임직할 테고요. 네. 그런데 트렌디한 추세적인 흐름은 이미 좀 하강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맥점을 잘 잡으시는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저는 좀 긴 호흡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